발표는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연구 브랜드 사업화의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창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소개받은 건국대학교의 박창규입니다. 저는 오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연구 브랜드 사업화의 지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개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어떤 변화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요약을 좀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그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거치면서 우리의 위치, 현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별로 한 역할이 없죠. 외세의 침략을 받느라고. 이제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말 한강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혁명을 이끈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조력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만들고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 세상을 잘 보조했던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성실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조력자의 역할은 이미 중국이나 동남아 또 중남미 국가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서포터의 역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포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조력자 역할을 더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인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소비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굉장히 주인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이지만 마침 저에게 행운인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습니다. 혁명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도약해야 될 이때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제 글로벌 리더 혹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러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저 내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부 패스트 팔로워 역할로 뭐 기업만 제가 분류한 것이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더 큰 퍼스트 무버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 생태계 창조자들, 마치 신과도 같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규칙을 만드는 그 룰 메이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빨리 패스트 팔로워를 지나서 퍼스트 무버,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만이 혹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들을 창조하고 그것이 디지털 생태계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몇 개는 우리도 가져야만 정말 이 글로벌 시대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고찰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이제는 서포터의 역할을 넘어서 이러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정치적 구호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 운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변화인데 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못 만났어요. 요즘은 다들 아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4차 산업혁명은 진짜 무엇입니까?
위키피디아에는 크라우스 슈밥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크라우스 슈밥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피지컬, 디지털,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고 세계 경제라든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혁명이다. 뭐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한경 경제용어 사전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시사 사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IT 용어 사전에서는 주로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독일과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이 진짜 4차 산업혁명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죠.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회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공지능이다, 초연결 시대다, 빅데이터다,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을 놓고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옷을 전공했기 때문에 옷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옷을 누가 만들었죠? 네,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 옷을 입고 자녀가 누굴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체형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갖고 집에서 수요자인 자녀들, 가족들의 옷을 직접 만들던 수작업 시대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견들이 없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바로 동력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누가 만드냐면 기계가 만들기 시작을 해요. 사람 대신에. 이때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또 기계가 필요하니까 공장이 지어져야 하고,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토지가 있어야 되고,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고, 이때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들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그 기계에 한 가지가 더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기가 개발되면서 만든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한 그 운송장치의 발달, 혁명, 이런 것으로 마케팅, 재고, 창고 이런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브랜드라는 개념도 이때 나왔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거기 하나가 더 연결이 되죠. 뭐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연결되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요즘 이제 무선 인터넷까지 연결되죠.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면서 바로 기계를 넘어서 자동화 기계 혹은 정보화 기계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요자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기계가 우리의 옷을 만들어줄까요? 네. 산업혁명 이전에 엄마가 소환이 돼서 그것이 첨단 기술과 결합해서 엄마 기계가 된다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딴 데서 정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것입니다. 엄마 기계. 그럼 다시 엄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뭐죠? 엄마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좋은 옷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엄마가 자녀들한테 골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죠. 무슨 옷을 원하는지. 엄마가 산업혁명 이전에 수요자의 옷을 만들듯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그 특정 수요자가 원하는 최적의 옷을 만들어주는 바로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옷으로 비유하자면 엄마 기계지만 여러분 아시죠? 알파고 바둑 기사 기계, 무인자율 주행차 운전 기사 기계, 또 내 옷을 코디해주는 기계가 있다면 스타일리스트 기계, 요리를 해주는 기계가 있다면 요리사 기계,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가 플러스 기계가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실은요 산업혁명 이전의 세상을 인류는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제가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을 살았죠. 산업혁명을 살아낸 건 불과 20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을 잘 모르죠.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인문학에서는 너무 잘 아시죠. 문맥이라고 많이 이해하시죠. 어학에서는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전적인 용어는 저렇습니다. 엄마가 옷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산업혁명 이전에 했던 일이 뭐죠? 옷을 디자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일들이 먼저 되고 나서야 디자인과 메이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성품을 만들어내는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이 컨텍스트가 사라집니다. 왜?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왜? 우리들은 뭐로 대체됐죠? 예, 대중으로 대체됐습니다. 대다수, 대중, 일반 이런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이 컨텍스트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건 뭐 한글로만 된 사이트만 제가 뽑아서 그렇지 너도 나도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개인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업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료, 보건복지, 교육, 육아, 뭐 의식주는 물론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러한 맞춤이라는 것을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4차 산업혁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직 기계가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날까요? 저는 사실 공학을 전공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으로 처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이런 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쉽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사회과학적인 어떤 총책의 어떤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의 그 외침은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첨단 기술로 무장해서 수요자와 컨텍스트가 존재했고 그것을 중심 삼았던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인류의 어떤 갈망인 것 같아요. 아까 엄마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계라는 것은 첨단 기술, AI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그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점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1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 기계화하고 전기화하고 디지털화했지만 지향하는 가치가 다 for mass, 대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지향점이나 수단이나 어떤 목표들이 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향했어요. 그리고 표준 규격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이 용납이 안 되던 이런 세계를 지향했죠. 교육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수를 하고 따라오면 우수한 학생. 왜? 개인의 차? 어떤 제품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대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들은 다 기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컨텍스트가 살아있는 지능화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너는 누구야? 너의 상황은 어때? 그리고 객관적인 걸 얘기하지 말고 주관적인 걸 얘기해봐.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 수단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산업혁명 이전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그전의 산업혁명은 인류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했지만 보편타당한 최고를 추구하는. 그러나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특정 수요자의 최적을 혹은 특정 상황에 맞는 최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공학적이지 않죠. 저는 사실 공학 박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그 접점에서는 인문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분됐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1850년에 이 수공예 프로덕션을 거쳐서 저 위에 매스 프로덕션을 거쳐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거쳐서 맞춤 생산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저기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로 천 거를 보십시오. 다시 만나고 있죠.
보세요. 이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X축이 다양성이고요. Y축이 생산성, 효율성입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다양성이 극대화됐던 세상은 생산성,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다양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 그래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융복합의 어떤 지향점, 4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은 바로 이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기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해 놓은 첨단 생산성을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선진국들은,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고 많은 공공단체를 만나봐도 이 생산성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회복은 그냥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양성을 회복하는데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혹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같이 올리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5차나 6차 산업혁명쯤 될 겁니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역할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산업혁명 이전입니다. 수공예 프로덕션 시절에 우리는 할 일이 많았어요. 커스터머 밑에 보시면 디자인과 메이크가 우리의 일이었어요. 산업혁명은 우리의 역할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기업들, 공급자들이 해줬죠. 편해졌습니다. 인류는 그걸 동의했죠. 근데 할 일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주문 다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대량 생산을 거쳐서 저 개인화 생산까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의 역할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 맨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는 산업혁명 이전 했던 디자인과 메이크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공급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골라라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주인님 뭘 원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포지셔닝하는 기관, 기업들이 바로 우수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 가치관도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똑같은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것을 세상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개념을 바꿨냐면 똑같은 메르세데스를 타고 똑같은 레미안 아파트에 살고 똑같은 나이키 신발을 신고 똑같은 폴로 진을 입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우리를 인식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세상은 지금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서로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유니크한 게 좋은 거야라는 개념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옷을 살 때 저도 이제 여기 이상한 로고 붙은 옷보다는 안 붙고 어디 숨은 브랜드 이런 걸 더 찾습니다. 그리고 맛집을 찾을 때 예를 들어 대전에 와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좀 찾지 않아요. 대전에 있는 그 로컬에 있는 맛집을 찾아요. 이름도 없는 그 유명 맛집을 블로그 검색을 해갖고 찾습니다. 다음, 또 아까도 말씀드린 주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공급자들이 주도하면서 수많은 브랜드들을 만들어요. 사실 이 브랜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브랜드 사업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브랜드의 역사는 백수십 년밖에 안 돼. 고종 황제가 즐겨 입던 수트 브랜드 같은 거 알고 계세요? 세종대왕이 타고 다니던 가마의 브랜드를 알고 계십니까? 없었어요, 그런 거. 기업, 공급자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낸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파괴가 되니까 이 브랜드라는 것이 공급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브랜드가 아니라 개인들이 다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조선시대 어느 대감집에 있는 대감집에서 담근 막걸리, 김치, 장아찌 이런 것들이 그냥 유명하고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칠 때는 공룡 기업 혹은 공룡을 만들어내기를 추구했죠. 그래서 어떤 정부 지원 과제 같은 걸 봐도 어떤 성과를 낼 거냐 이런 걸 위주로 했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브랜드 사업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융합의 주체들이 모여서 빅피쉬를 만들고 이들이
글로벌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여러분들 그 에어비앤비라고 아시죠? 에어비앤비라고 주택을 공유하는 모델인데요. 에어비앤비를 보시면 그 에어비앤비의 그 힐튼 호텔 혹은 메리엇 같은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죠. 그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힐튼 호텔의 그 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향하는 것은 공룡 브랜드 기업이 아니에요. 수많은 개이들이 자신의 집을 이용해서 그것이 모여가지고 힐튼 호텔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힐튼 호텔이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수요자가 중심인 세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베스트 동영상 이런 거 띄워놓고 파는 것, 저희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개개인의 컨텍스트를 읽고 내가 원할 것 같은 동영상을 추천해 주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 영역인 패션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새로운 기업들이 스타트업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나이가 10살도 안 됐는데 기업 가치가 50조 원, 막 30조 원 이런 기업들이 막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가 주인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인식하고 있는 중간에 그들이 또 다 독식할까 봐 그것이 제일 겁나요. 별의별 그 어플리케이션이 많지만 이건 생략을 하고 저희가 이제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제가 이제 감히 우리나라 이런 그 산업계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해보면 정말 연구비 너무 외국이 부러울 정도로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글로벌에서 내놓을 만한 사업화 어떤 상용화, 사업화, 산업화 이쪽은 굉장히 또 떨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범선을 만드는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항을 시키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미지의 그 신대륙을 찾아서 주인은요 이미 존재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새로운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진단을 하고 우리의 경쟁력은 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for mass가 아닌 이상 각각의 4차 산업혁명이 정의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의 4차 산업혁명은 뭘까? 이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발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혁신성장 하는데 이 이노베이션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서 찾으면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 임프루브먼트랑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임프루브먼트는 정말 개선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다음, 정말 혁신은 쉽지 않습니다. 해본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 또 한번 눌러주세요. 뭐 수서양단이라는 그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저게 쥐가 구멍 밖으로 나가서 먹이를 구할까 말까 망설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서양단의 형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내수시장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자니 겁이 많아요. 왜? 나가면 굴 밖에 나가면 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러나 안 나가면 우리끼리 굴 안에서 뭐 먹을 거 먹다가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인데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제 이런 거 정말 이게 저는 좀 잠깐만요. 전 슬라이드. 예. 이제는 좀 장을 많이 담궈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뭐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배 한 척 띄웠겠습니까? 수십 척, 수백 척을 띄워서 하나 발견한 거잖아요.
자, 다음. 그래서 이 어떤 혁명적인 변화, 혁신적인 변화를 구할 때는 이런 네거티브 규제 같은 거를 해갖고 많이 허용해주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적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과거에 서포터일 때는 근면하고 성실한 미덕만 갖고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 도약할 때는 저속성만 갖고는 안 됩니다. 결단, 비전, 용기,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 같은 속성. 근데 이게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속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발현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했죠. 살아남는 종은 가장 똑똑하거나 힘센 종이 아니라 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 했고, 콜럼부스는 떠오르는 태양을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문학 기반의 융복합 어떤 브랜드 사업화의 방향도 이러한 것들을 잘 조망을 한다면 우리가 글로벌 주인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연을 해주신 박창규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두 분 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될까 반추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